안녕하세요. 저는 박혜자라고 합니다. 못된 아들놈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흐렸어요. 금방이라도 비를 쏟아낼 것처럼 먹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죠. 병원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지만 의사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병실 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엄마의 가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엄마의 손을 잡으니 평생 고생만 하신 그 손이 오늘따라 유난히 더 작고 거칠게 느껴졌어요. 엄마, 혜자 왔어. 목이 메어 겨우 말을 꺼냈지만 엄마는 힘겹게 눈꺼풀만 들어올릴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금방 감겨버렸죠. 한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사셨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홀로 저를 키우시느라 굳은 일 마다치 않으셨던 분이세요.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고 남의 집 허드렛일까지 해가며 저를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저는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어요. 엄마, 다시 한번 불러보았지만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대신 옆에 놓인 신밖의 수치가 불안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죠. 불규칙하게 깜빡이는 숫자들을 보고 있자니 마치 엄마의 생명이 꺼져가는 촛불처럼 느껴져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제발 조금만 더 버텨주시길. 속으로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도 엄마 편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갑자기 삐 하는 길고 단조로운 기계음이 병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있던 내 손 위로 엄마의 손이 힘없이 툭 떨어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엄마, 엄마. 아무리 불러도 엄마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황급히 들어와 뭔가를 하는 듯 했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싸늘하게 식어가는 엄마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을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목이 다 쉬어 더는 소리도 나오지 않을 지경이 되어서야 겨우 고개를 들 수 있었습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지만 병실 안은 이미 칠흑 같은 어둠에 잠긴 듯 했어요. 엄마가 없는 세상이라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평생 나를 지탱해주던 가장 큰 기둥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어요. 정신을 겨우 수습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아들 녀석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외손주인데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나서야 아들 녀석이 전화를 받았죠. 평소와 다름없는 조금은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 낳았다. 슬픔을 누르려 했지만 결국 울음이 터져나오고 말았어요. 어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제야 조금 놀란 듯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겨우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죠. 외할머니 방금 돌아가셨다. 빨리 병원으로 와야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들이 놀라고 슬퍼하며 당장 달려오겠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아들의 첫마디는 제 상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네. 외할머니요? 제가 꼭 가야 돼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었죠. 그토록 예뻐해 주셨던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제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떨려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제가 지금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외할머니신데 요즘 누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챙겨요. 그냥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면 안 돼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싸늘하게 식는 것 같았어요.
이게 정녕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의 입에서 나온 소리란 말인가.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데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올 수 없다는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서운함을 넘어선 배신감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너 외할머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벌써 잊었어? 명절 때마다 네 손에 용돈 쥐어주시던 분이 누구였는데, 너가 어렸을 때 없고 병원 뛰어다니신 분이 누구였는데.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절망감만이 저를 짓눌렀죠. 아니, 어머니, 그건 옛날 이야기고요.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전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들은 제 말은 들은 채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그 냉담함에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평생 자식 하나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나 봅니다. 아들과의 통화 후 저는 한동안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슬픔과 분노, 배신감이 뒤섞여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죠. 그래도 며느리는 좀 다를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해서 함께 와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었죠. 며느리도 여자고 언젠가는 누군가의 딸이자 어머니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을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 나다.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런데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며느리는 그래도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채더군요. 민철이 외할머니가 방금 운명하셨단다. 그래서 민철이한테도 연락했는데 일이 바빠서 오기 힘들다고 하네. 너가 좀 설득해서 같이 와주면 안 되겠니?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며느리만큼은 상식적인 반응을 보여주길 바랐어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습니다. 며느리의 대답은 아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거든요. 어머님, 세상에. 일단 너무 안타깝네요. 그런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저희 애도 아직 어리고, 그이도 요즘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매일 야근이에요. 외할머님 상까지 저희가 다 챙기기는 좀 솔직히 부담스럽네요. 기가 막혔습니다. 안타깝다는 말 뒤에 따라붙는 변명들이 너무나도 뻔뻔하고 이기적이었죠. 부담스럽다고?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게 부담스럽다는 말로 할 소리니? 아니,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고요. 요즘 세상에 솔직히 외조부모 상까지 그렇게 크게 챙기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저희도 저희 형편이라는 게 있으니까요. 그냥 어머님께서 잘 마무리하시는 게. 말문이 막혔습니다. 형편이라니. 사람의 도리보다 자신들의 형편이 먼저라는 그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아들 녀석이나 며느리나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남편 잡아먹을 팔자라며 홀로 된 저를 평생 가슴 아파했던 우리 엄마. 그런 엄마의 마지막을 이런 식으로 대접해야 한다니. 참았던 눈물이 다시 왈칵 쏟아졌습니다. 엄마에게 너무나도 죄송했고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며느리라고 믿었던 제 자신이 한없이 어리석게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런 몰상식한 것들에게 더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겠다고. 엄마의 마지막 길은 저 혼자라도 외롭지 않게 지켜드리겠다고 말입니다. 텅 빈 병실, 엄마의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침상을 붙잡고 한참을 더 울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가 들어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며 제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꿈속을 헤매는 것처럼 혹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을 지켜보는 것처럼 모든 것이 현실감 없이 흘러갔어요. 상복으로 갈아입고 장례식장 지하에 마련된 빈소로 내려갔을 때 비로소 엄마의 부재가 차가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엄마는 제가 기억하는 가장 건강했던 시절의 모습으로 희미하게 웃고 계셨죠. 평생 자식 걱정에 마음 편할 날 없으셨던 분. 시장 바닥에서
남의 집 부엌에서 식당 허드레실까지 마다 않고 당신의 젊음을 몽땅 갈아 넣어 저를 키워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그 고생에 제대로 보답 한번 못 해드린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뿐이었어요. 국화꽃 향기가 빈소 가득 배어 있었지만 제 코에는 그저 슬픔의 냄새로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뿐인 딸인 제가 상주가 되어 빈소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넓은 빈소는 유난히 휑하게 느껴졌어요. 마땅히 제 곁을 지키고 있어야 할 아들 녀석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친정 쪽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면서 혜자야 고생이 많다. 아들은 어디 갔어? 이럴 때일수록 내 곁에 있어야지. 하는 걱정 어린 말들을 건넸지만 저는 차마 아들의 그 망언을 옮길 수가 없어. 곧 올 거예요. 회사 일이 바빠서. 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예뻐했던 외손주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엄마가 아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살아계실 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차려드리지 못한 후회와 아들 녀석에 대한 원망이 파도처럼 밀려와 저를 괴롭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조문객들의 발길도 뜸해졌습니다.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와 밤늦도록 함께 슬퍼해준 몇몇 친척들과 엄마의 오랜 벗들이 돌아간 후 빈소에는 저와 제 바로 아래 동생뻘 되는 외사촌 여동생만이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외사촌 동생은 제 손을 잡으며 언니, 너무 상심하지 마. 형부가 하늘에서 언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면 마음 아파하실 거야. 라며 저를 위로했지만 저는 그저 고개만 떨굴 뿐이었죠. 한참을 그렇게 텅 빈 의자에 앉아 엄마의 영정만 바라보고 있는데 시간은 야속하게도 하염없이 흘러 밤이 깊어졌습니다. 문 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지만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내외의 모습은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오는 길에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을 바꿔 지금이라도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신락 같은 기대를 붙잡고 몇 번이나 전화를 걸고 문자를 남겼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외사촌 동생까지 나서서 수십 통의 전화를 돌렸지만 그들은 끝내 받지 않았죠. 슬픔과 함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예뻐했던 외손주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살아계실 때 용돈 한 번 제대로 드린 적 없던 녀석이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마지막 길조차 외면하는 그 처사에 인간적인 배신감을 넘어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빈소를 지키던 몇몇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외할머니 장례식에 얼굴 한 번 안 비칠 수가 있어? 혜자가 아들 하나는 잘못 키웠네. 그들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혔지만 저는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결국 장례식 첫날 밤은 아들 내외의 빈자리만이 덩그러니 남겨진 채 그렇게 허망하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싸늘한 냉기만이 감돌았고 저는 그 냉기 속에서 엄마의 영정을 바라보며 밤새 눈물만 삼켜야 했죠. 다음 날 새벽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엄마의 영정 곁을 지켰지만 피곤함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든 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무심하게도 흘러 엄마와 마지막 작별을 고해야 하는 시간이 어김없이 다가왔죠. 친척 몇몇과 함께 엄마의 관을 운구차에 실었습니다. 결국 장례 기간 내내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발인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로도 그들에게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오지 않았어요. 마치 이 세상에 외할머니라는 존재가 그리고 어머니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던 사람들처럼요. 엄마의 관이 차에 실리고 육중한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이렇게 외롭고 허무하게 보내드려서 정말 미안해.
땅을 치며 통곡하는 저를 외사촌 동생이 간신히 부축해 주었죠. 화장터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만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와의 행복했던 기억들, 제가 엄마에게 속상하게 했던 철없던 지난 날들, 미처 전하지 못했던 수많은 말들이 가슴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어요. 그리고 동시에 아들 내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인간적인 환멸은 더욱더 크고 단단하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가시는 길조차 이토록 철저하게 외면한 저런 패륜적이고 모렴치한 것들에게 과연 제가 무엇을 더 기대하고 바랄 수 있을까요? 엄마의 유골함을 받아들었을 때 제 마음속 결심은 이미 바위처럼 굳건해져 있었습니다. 엄마의 그 깊고 넓은 사랑과 평생의 희생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저런 파렴치한 것들에게는 엄마가 남기신 그 어떤 것도 단 한 조각의 먼지 한 톨조차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겠노라고 말이에요. 그것만이 제가 엄마에게 해드릴 수 있는 마지막 효도이자 제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의 유골함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고 금방이라도 차가운 비를 쏟아낼 것처럼 잔뜩 찌푸려 있었습니다. 마치 제 마음처럼요. 사무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니 온 집안의 엄마의 빈자리가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현관에는 엄마가 시장 가실 때마다 끌고 다니시던 낡은 장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거실 한쪽 벽에는 우리가 함께 찍었던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죠. 사진 속 엄마는 어색하지만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금방이라도 혜자야, 밥은 먹었냐? 하며 안방에서 걸어 나오실 것만 같았습니다. 밤에는 엄마가 쓰시던 방에서 엄마의 채취를 맡으며 잠이 들곤 했죠. 엄마가 평소 즐겨 입으시던 빛바랜 자주색 스웨터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엄마를 향한 그리움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쯤 전혀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자신을 엄마의 유언 집행을 맡은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남자였습니다. 엄마에게 변호사라니, 그리고 유언장이라니.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라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못하고 사셨던 분인데 변호사를 선임하고 유언장까지 작성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혹시 엄마가 제게 미처 못다 한 말씀이라도 남기신 걸까?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사연이라도 있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시간에 맞춰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있는 제법 큰 건물의 로펌이었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상담실에서 중년의 변호사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제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권하며 조용히 엄마의 이야기를 꺼냈죠. 고 박 여사님께서는 생전의 따님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셨습니다. 늘 따님 걱정뿐이셨죠. 변호사의 말에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는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것이 바로 엄마의 유언장이었습니다. 봉투를 여니 빼곡하게 타이핑된 문서와 함께 엄마의 서툰 글씨로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죠. 변호사는 먼저 타이핑된 유언장의 내용을 차분하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당신 명의로 된 모든 예금과 약간의 현금을 외동딸인 저 박혜자에게 상속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그 다음 내용이었죠. 엄마에게는 젊은 시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받은 약간의 보상금으로 마련해 두신 시골에 작은 임야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적 몇 번 따라가 본 기억이 있는 정말이지 볼품없는 산비탈의 땅이었죠. 그런데 그 땅이 몇 년 전 근처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엄마의 땅 일부가 개발 부지에 수용되고
남은 땅 역시 상업지구와 주거지구로 용도가 변경되면서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는 것이었어요. 변호사가 제시한 감정평가서에 적힌 금액은 무려 5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50억이라니. 평생 시장 좌판에서 잔돈품 만지며 사셨던 우리 엄마에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이 숨겨져 있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제게 현실로 닥친 것만 같았죠. 변호사는 엄마께서 이 사실을 알고도 저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행여나 제가 돈 문제로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마음고생을 할까봐 염려하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저 제가 남은 생이라도 돈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기만을 바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엄마의 친필 편지를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혜자야. 이 어미는 평생 너에게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한 마음뿐이다. 부디 못난 어미가 남긴 작은 정성으로 내 남은 인생 웃음 잃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다오. 엄마가 늘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응원할 것이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고 사랑한다. 내 딸.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의 깊고 넓은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에 저는 목 놓아 울고 말았어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이 돈, 엄마 뜻대로 소중하게 간직하고 또 엄마 이름으로 좋은 일에도 꼭 쓸게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소식은 어떻게 알았는지 아들 내외 귀에도 마치 전광석화처럼 전달된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아들 녀석에게서 전화가 걸려왔거든요. 외할머니 장례식 때는 그토록 냉담하고 무심하게 굴더니 이번에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부터가 평소와는 180도 달랐습니다. 한껏 격앙되고 흥분한 목소리였죠.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방금 시내 나갔다 오신 거 아니에요? 변호사 만나고 오셨다는 소문이 동네에 파다하던데요.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엄청난 땅을 남기셨다면서요? 그게 다 사실이에요? 와, 대박! 진짜 대박 사건! 역시 우리 어머니는 뭔가 달라도 다르시다니까요. 복도 엄청 많으셔.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아들의 방정맞은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돈 냄새 하나는 정말이지 귀신같이 맞는구나. 징하다 징해. 그런 생각밖에 들지 않았죠. 며느리 역시 뭐가 그리 좋은지 옆에서 깨르르 웃어대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저희도 방금 그 소식 듣고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그래서 그 땅,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된다고 하던가요? 이제 저희도 이 지긋지긋한 전세살이 청산하고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생각만 해도 너무 신나요, 어머님. 그들의 천박하고 노골적인 속셈에 저는 할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엄마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그들의 파렴치한 모습과 지금 돈 앞에서 해벌쭉거리는 모습이 겹쳐지면서 역겨움에 속이 다 메스꺼릴 지경이었어요. 이것들이 과연 인간의 탈을 쓴 존재들인지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저희 집 방문은 마치 출근 도장을 찍듯 규칙적으로 변했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이나 제 생일 같은 특별한 날에도 얼굴 한번 보기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문안 인사를 온다는 핑계를 대며 수시로 찾아왔죠. 물론 그들이 진정으로 제 안부를 걱정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했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법이 없었어요. 값비싼 과일 바구니나 영양제 세트 같은 것을 사들고 와서는 마치 제가 금방이라도 쓰러질 사람인 양 호들갑을 떨며 제 건강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저희가 다 사다 드릴게요. 살갑게 구는 아들의 모습은 어색함을 넘어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며느리는 한술 더 떠서
마치 오랜 세월 저를 극진히 모셔온 효부라도 되는 양 행동했습니다. 제 옆에 꼭 붙어 앉아 팔을 주무르는 척하며 온갖 교태를 부렸죠. 어머님, 요즘 통기력도 없으실 텐데 저희가 자주 와서 말벗도 해드리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도 다 해드릴게요. 뭐든 저희한테 편하게 시키세요, 네?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갖은 아양과 알랑방귀로 밑밥을 깔던 아들 내외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검은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과일을 깎고 있는데 아들 녀석이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더군요. 어머니, 저 다름이 아니라 할머니 유산 말인데요. 이제 어머니도 연세가 있으시고 혼자 계시는데 그 큰 재산을 다 관리하시려면 힘에 부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인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저는 깎던 사과를 내려놓고 물끄러미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도와주겠다니 뭘 어떻게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제 표정을 살피던 아들은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어차피 어머니 돌아가시면 그 재산 전부 저희한테 상속될 거잖아요. 물론 어머니께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셔야겠지만요. 그러니 미리 저희한테 일부를 증여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그 땅을 담보로 사업 자금이라도 좀 융통할 수 있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저희도 이제 애들 다 커가는데 지금 사는 이 좁은 빌라에서는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어요. 번듯한 아파트도 한 채 장만해야 하고 애들 학원비며 유학자금도 만만치 않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하마터면 식탁 위에 내리꽂을 뻔했습니다. 제가 아직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벌써부터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궁리하고 있었다니. 그것도 모자라 제 유산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쓰겠다는 말까지 하다니요. 정말이지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도 옆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거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 그 많은 땅을 다 관리하시는 것보다는 젊고 유능한 저희 신랑이 맡아서 관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거예요. 요즘 부동산 투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괜히 어머님께서 잘못 손대셨다가 큰 손해라도 보시면 어쩌시려고요. 저희한테 맡겨주시면 저희가 몇 배로 불려드릴 자신 있다니까요. 마치 자신들이 무슨 대단한 재테크 전문가라도 되는 양 거들먹거리는 그들의 태도에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죠. 제 침묵이 길어지자 아들 녀석은 점점 더 초조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저희 제안이 그렇게 못마땅하세요? 아니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주들한테 그깟 땅 몇 평 나눠주는 게 그렇게 아까우신 거예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 속을 긁으며 불만을 터뜨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낮고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땅 몇 평의 문제가 아니다. 그건 내 외할머니가 평생을 바쳐 이룬 피와 땀의 결정체이자 나를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표다. 너희들이 함부로 입에 올릴 만큼 가벼운 것이 아니란 말이다. 제 말에 아들은 잠시 입을 다무는 듯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이내 다시 볼멘 소리로 반박했습니다. 피와 땀의 결정체니까 더 가치 있게 써야 하는 거 아니에요. 땅이라는 게 그냥 묻어둔다고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저희가 잘 활용해서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면 할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라고요. 어머니는 너무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사기나 당하시지 않으면 다행이죠. 그 말 끝에는 저의 무지를 조롱하는 듯한 그리고 저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듯한 불손한 뉘앙스까지 역력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아들 내외는 포기하지 않고 틈만 나면 저를 찾아와 유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떤 날은 온갖 감언이설로 저를 회유하려 했고 또 어떤 날은 마치 빚독촉이라도 하듯 협박조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어머니, 저희가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도 정녕 꿈쩍도 안 하실 거예요? 저희도 이제 더는 못 참아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정말 어머니 안 보고 살지도 몰라요. 그때 가서 후회하셔도 소용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머니 칭찬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 아세요? 다들 어머니 보고 너무 욕심이 과하다고
자식한테 너무 매정하다고 수군거린다니까요. 저희가 어머니 체면 봐서 참고 있는 거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의 노골적인 탐욕과 파렴치한 협박을 들을 때마다 저는 인간에 대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그 소중한 유산을 저런 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단 한 푼이라도 넘겨줄 수 없다는 생각만 더욱 확고해질 뿐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그들의 요구나 협박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진짜 속마음을 그들에게 단 하나라도 내비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들이 온갖 망언을 짓거리고 돌아간 텅 빈 거실에서 저는 엄마의 영정사진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하지만 굳세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반드시 엄마의 소중한 유산을 지켜낼게요. 그리고 저런 불안당 같은 놈들에게는 엄마의 이름으로 단 한 톨의 흙먼지조차 돌아가지 않도록 할 거예요. 이것이 제가 엄마에게 드릴 수 있는, 그리고 드려야만 하는 마지막 약속이니까요. 아들 내외의 도를 넘는 압박과 회유는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는 아예 저를 판단력이 흐린 늙은이, 혹은 금방이라도 큰 병에 걸려 쓰러질 사람 취급하려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었죠.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무슨 고급 한과 세트랍시고 요란한 포장 상자를 하나 들고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는 제 옆에 바싹 다가앉아 마치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오늘 보니까 어머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세요. 밤에 잠은 제대로 주무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혼자 계시면 적적하기도 하시고 또 건강 관리도 소홀해지기 쉽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참에 어머님 댁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면서 모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머님 식사도 잘 챙겨드리고 병원 가실 때도 저희가 편하게 모셔다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그 큰 재산도 저희가 옆에서 꼼꼼하게 관리해드리면 어머님도 훨씬 마음이 놓이실 텐데요. 괜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맡겼다가 사기라도 당하시면 정말 큰일이잖아요. 그 말은 즉, 저 혼자서는 일상생활도 제대로 영위할 수 없고 재산 관리 능력은 더더욱 없으니 이제부터 자신들의 통제 하에 들어오라는 노골적인 선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이가 없어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평생 부모에게 빌부터 살 생각만 하는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 들고 누구를 돌보겠다는 건지. 그 뻔뻔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한술 더 떠서 저를 아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몰아가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퇴근길에 들렀다며 제 앞에 심각한 표정으로 앉더니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제가 요즘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께서 자꾸 했던 말을 또 하시고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깜빡깜빡 잊어버리시는 것 같던데 혹시라도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병원에 한번 가셔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치매 전문으로 하시는 의사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요즘은 치매도 초기에 발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어머니께서 그런 상태에서 중요한 재산 문제를 결정하시거나 하면 나중에 저희도 그렇고 어머니 본인도 그렇고 크게 후회하실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이지 머리끝까지 피가 치솟는 것 같았습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것도 자기 어미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그 잔인하고 악독한 속셈이 너무나도 빤히 들여다보였기 때문이죠. 제가 만약 정말로 판단력이 흐려진다면, 그래서 엄마의 유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그 시커먼 속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저는 애써 분노를 억누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정신은 아직 그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다.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이 모든 추태가 오로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내 재산은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 너희는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주면 좋겠구나. 제 단호한 거절과 분노에도 아들 내외는 조금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제 주변 사람들,
특히 만만해 보이는 친척들까지 끌어들여 저를 사방에서 압박하려는 수작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지난번에 외숙모님 댁에 다녀왔는데 외숙모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요즘 너무 외고집이시고 저희 말을 통 들으려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 자꾸 저희 진심을 몰라주시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요, 어머니. 작은 이모님께서는 어머니가 혹시 저희 몰래 그 땅 팔아서 어디 이상한 데다 쓰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 태산 같으시던데요. 저희가 어머니 체면 생각해서 아무 말 안 하고 있지만 친척들 사이에서 어머니 평판이 얼마나 안 좋은지 아시냐고요. 아마도 그들은 평소 저와 가깝게 지내던 친척들에게 온갖 거짓말과 이간질로 저를 힘들게 모은 재산을 철없는 아들 손주에게 단 한 푼도 나눠주지 않으려는 인정머리 없고 욕심 많은 늙은이로 잔뜩 포장해서 떠벌리고 다녔을 겁니다. 그런다고 제가 그들의 검은 속셈에 넘어가거나 두려워할 줄 알았다면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었죠. 오히려 그들의 파렴치하고 졸렬한 행동들은 제 마음에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이나 기대감마저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제 결심을 더욱더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더 엄마 생각을 간절히 했습니다. 한평생 새벽잇을 맞으며 시작해서 밤늦도록 일만 하셨던 우리 엄마. 겨울이면 손발이 다트고 갈라져 피가 나면서도 행여나 외동딸인 제가 학교에서 기죽을까봐 당신은 떨어진 네일을 몇 번이나 꿰매 입으시면서도 제게는 늘 새 학용품과 따뜻한 외투를 사입히셨죠. 그렇게 눈물과 땀으로 악착같이 모으신 돈으로 마련한 그 땅은 엄마에게 단순한 물질적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엄마의 고단했던 삶 그 자체였고 저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의 결정체였으며 당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어요. 그런 엄마의 유산을 돌아가신 외할머니 장례식에는 그림자 한번 제대로 비추지 않고 오로지 돈에만 눈이 멀어 온갖 폐륜적인 망동을 서슴지 않는 저런 짐승만도 못한 것들에게 단 한 평이라도, 아니 단 한 줌의 흙이라도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엄마가 살아계셔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계신다면 아마 하늘이 무너져라 통곡하고 가슴을 치실 일이었죠. 저는 엄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앨범을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수줍은 미소를 머금고 계시던 고왔던 엄마의 얼굴 위로 세월의 모진 풍파와 고단함이 깊은 주름으로 겹쳐져 새겨져 있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의 그 마지막 눈물과 자존심만큼은 반드시 지켜드릴게요. 하늘에서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지켜봐 주세요. 엄마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저는 나지막이,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굳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제 마음은 그 어떤 회유와 협박에도 그 어떤 달콤한 유혹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엄마의 뜻을 이 땅 위에 올곧게 세워나가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맹세하면서요. 아들 내외의 파렴치한 행동이 극에 달할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엄마에 대한 그리움과 죄송스러움이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돌아간 늦은 밤이면 저는 홀로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했죠. 엄마, 내가 정말 잘못 살았나 봐. 어쩌자고 저런 것들을 내 자식이라고, 내 며느리라고 품에 안고 살았을까.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그렇게 한참을 울다 보면 문득 엄마의 산소에 한번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정신없이 장례를 치른 후로는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검은색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과일 바구니와 엄마가 생전에 가장 좋아하시던 따뜻한 약밥 한 덩이를 챙겨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엄마의 산소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 중턱의 공원묘지에 모셔져 있었어요. 오랜만에 찾아뵌 엄마의 산소는 생각보다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공원묘지 관리인이 주기적으로 돌봐준 덕분이겠지요. 하지만 봉분 위에는 이미 잡초가 파릇파릇 돋아나 있었고 비석 앞에는 누군가 놓고 간 듯한 시든 국화꽃 몇 송이가 을씨년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호미와 작은 수건을 꺼내 봉분 주변의 잡초를 뽑고 비석에 낀 먼지를 정성껏 닦아냈어요. 마치 살아계신 엄마의 등을 밀어드리는 것처럼, 엄마의 얼굴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한참 동안 엄마의 흔적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져간 과일과 약밥을 차려놓고 엄마의 봉분을 향해 큰 절을 올렸죠. 엄마, 혜자 왔어요.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요. 엄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고개를 드니 눈앞에 엄마의 환영이 어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채소를 팔며 모진 세월을 견뎌오신 우리 엄마. 새벽 별 보고 나가서 밤늦도록 찬 이슬 맞으며 돌아오시던 엄마의 고단했던 일상. 행여나 딸 자식 굶길세라. 당신은 멀건 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면서도 제 밥상에는 늘 따뜻한 쌀밥과 계란 프라이 하나라도 올려주시려 애쓰셨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장터로 향하시던 엄마의 작은 뒷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철이 없어서 엄마의 그 깊은 사랑과 희생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가난한 우리 집과 시장에서 장사하는 엄마를 부끄러워했던 날들도 있었습니다. 엄마, 제발 학교에는 오지 마. 친구들이 엄마 보고 놀린단 말이야. 그 어리고 못된 말에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을까요? 그런데도 엄마는 단 한 번도 제게 싫은 내색 한 번 하지 않으시고 그저 알았다 우리 딸. 엄마가 다 이해한다 하시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죠. 그런 엄마였는데 그런 엄마가 남기신 유산을 가지고 지금 저는 제 아들 녀석과 이런 추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들 내외가 보인 그 모든 무례함과 탐욕은 결국 엄마의 그 숭고한 삶과 사랑에 대한 모독이나 다름없었어요. 저는 엄마의 봉분을 어루만지며 흐느꼈습니다. 엄마,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저 녀석도 내 자식인데. 하지만 엄마가 평생을 바쳐 이룬 그 모든 것을 저런 버러지만도 못한 것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어. 엄마, 제발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엄마가 정말로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간절한 제 기도가 바람결에라도 엄마에게 전해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엄마의 산소 앞에서 울다 웃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속삭이다 보니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들 녀석의 진심을 한번 떠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그 녀석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되찾았을지 모른다는 헛된 기대감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제 스스로에게 확인시키고 싶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나다. 혹시 지금 시간 괜찮냐? 너에게 잠깐 부탁할 일이 있어서 그런다.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하게 나왔어요. 아들은 의외라는 듯 조금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무슨 부탁이세요? 제가 지금 좀 바쁜데 혹시 돈 문제예요? 그래서 땅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역시나 그 녀석의 머릿속에는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실망감을 감추며 말했죠. 아니, 돈 문제는 아니다. 실은 오늘 너희 외할머니 산소에 다녀왔는데 봉분의 잡초도 좀 나고 해서 다음 주말에 너가 와서 같이 좀 정리해주면 안 될까 싶어서 그런다. 너희 외할머니도 손주가 와서 돌봐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니?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부드럽고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대답은 제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의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외할머니 산소요? 제가 왜요? 그런 건 어머니가 알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사람 사서 하면 되잖아요. 제가 주말에 얼마나 바쁜지 아시면서 그런 걸 부탁하세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돌아가신 분 산소 정리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저희 생활이 더 급해요, 어머니. 그래서 유산은 언제쯤 나눠주실 건데요? 저희도 이제 계획을 좀 세워야죠. 어머니 혼자 다 쓰실 것도 아니잖아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더 이상은 저런 녀석에게 그 어떤 미련도 가져서는 안 되겠다는 확신이 온몸을 관통했어요.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수화기를 든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아들은 제 침묵을 재촉하듯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세요? 제 말 틀린 거 하나 없잖아요. 어차피 저희한테 올 돈인데 뭘 그렇게 질질 셔요? 답답하게.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과 조급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심호흡을 한번 하고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나도 더는 너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마.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해두겠다. 너희 외할머니가 남기신 유산, 너는 단 한 푼도 구경하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고 그렇게 만들 것이니 그리 알 거라. 제 말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악에 받친 목소리로 소리치더군요. 뭐라고요? 지금 협박하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뭔데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하세요? 그 돈은 우리 돈이기도 하다고요. 만약 정말로 그렇게 하시면 저도 어머니 다시는 안 볼 줄 아세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할 테니까. 그 발악에 가까운 외침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녀석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요. 그래,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엄마, 이제야 제가 엄마의 진짜 뜻을 알 것 같아요. 엄마는 제가 돈 때문에 자식에게 휘둘리거나 상처받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거겠죠. 그리고 그 돈이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엄마의 소중한 유산, 이제 제가 온전히 지켜낼게요. 그리고 엄마의 이름으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곳에 쓰이도록 할게요. 그것이 제가 엄마에게 그리고 제 자신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유난히 총총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하늘에서 저의 결심을 지켜보며 응원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 내외의 그 어떤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집요하게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 차단을 해버렸고 문자로 보내오는 온갖 협박과 회유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죠. 그들은 제가 사는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기도 했지만 경비실에 미리 이야기해둔 덕분에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외부의 모든 소란으로부터 저 자신을 철저히 격리시킨 채 조용히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엄마의 유언장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다시 만나 상속 절차와 향후 재산 관리에 대해 상세하게 상담을 받았죠. 변호사는 제 결정을 존중하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들 내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던 모양이에요. 제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자 그들은 최후의 수단이라도 쓰려는 듯 더욱더 거칠고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기에 인터폰 화면을 확인해 보니 잔뜩 술에 취한 아들 녀석이 며느리의 부축을 받으며 현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죠. 아들은 잔뜩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어머니, 문 좀 열어보세요. 할 말 있다고요. 이대로는 정말 못 참겠어요. 당장 나와서 우리랑 이야기 좀 하세요. 저는 인터폰 수화기를 들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너희와는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 당장 돌아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제 단호한 목소리에 아들은 더욱더 격앙되어 발악하기 시작했어요. 경찰? 지금 아들한테 경찰을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부르세요. 차라리 잘 됐네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한번 망신당해 보시죠. 자식이 부모한테 유산 좀 달라고 하는 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어머니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시네요. 그때 며느리가 아들을 밀치고 인터폰 앞으로 다가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희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이 매일 술만 마시고 회사도 나가지 않아요. 다 어머님 때문이잖아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조금만이라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이런 일은 없을 텐데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네. 외할머님 장례식 때 저희가 조금 소홀했던 거 그거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실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먹고 살아야죠, 어머님. 며느리의 그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갔어요. 술기운과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진 아들과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며느리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동안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모든 말들을 남김없이 쏟아냈습니다. 너희가 뭘 잘못했냐고? 아직도 그걸 몰라서 묻는 것이냐? 제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힘을 주어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민철이 외할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너희는 단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평생을 자식과 손주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다. 그런 분이 돌아가셨는데 너희는 슬픔은커녕 일말의 예의조차 보이지 않았지. 장례식장에서는 음식 투정이나 하고 발인 날에는 그림자조차 비치지 않았어. 그것이 너희가 말하는 조금 소홀했던 거지더냐?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산, 그래, 돈이 좋겠지. 하지만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알고나 탐을 내는 것이냐? 그 돈은 내 외할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다. 평생을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모으신 그 재산을 너희는 마치 길가에 떨어진 개똥처럼 여기며 달려들었지. 외할머니의 죽음 앞에서는 눈썹 하나 까딱 않던 너희가 돈 앞에서는 그렇게 쉽게 무릎을 꿇고 아양을 떨 수 있다는 사실에 나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의 환멸을 느꼈다. 제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를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렇게까지 격하게 나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제 최종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잘 들어라. 내 외할머니께서 내게 남기신 유산, 그 모든 것은 이제 온전히 나의 것이다. 그리고 그 재산 중에서 단 한 푼, 아니 단 한 알의 먼지조차도 너희에게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나의 최종 결정이며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다. 너희는 너희가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평생토록 치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마지막 선고다. 그 말을 마치고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미친 사람처럼 제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어머니, 제발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반성이나 뉘우침보다는 마지막 기회마저 놓칠지 모른다는 절박함과 탐욕만이 읽힐 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아이처럼 엉엉 울며 발버둥 쳤죠. 어머님, 저희 죽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어요? 저희 그냥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말씀이세요? 저는 그들의 추악한 발악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차갑게 한마디를 던지고는 현관문을 셔버렸죠. 너희는 이미 길바닥보다 더한 시궁창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다. 자업자득이니 누구를 원망할 것도 없다. 육중한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밖에서는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고함과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터져나가는 듯한 해방감마저 느꼈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가 마침내 끊어진 것이었어요. 창밖을 보니 어느새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떠올라 세상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지켜본 엄마가 제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미소처럼 느껴졌죠. 현관문 밖에서 한참 동안 이어지던 아들 내외의 소란은 경비원의 제지로 잠잠해졌습니다. 그들이 돌아간 후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죠.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아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 전 제가 쏟아냈던 말들이,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의 그 절규와도 같았던 반응들이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잘못했다지만 결국 제 자식이고 한때는 제 며느리였던 사람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린다 해도 저는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죠. 엄마의 소중한 유산을 지키고 그릇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아들에게서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은 전날 밤의 절규와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인생 망친다 등등. 하지만 그 어떤 말에서도 진심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산을 놓치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과 탐욕만이 묻어났을 뿐이죠. 며느리 역시 장문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왔더군요. 자신의 불행한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들과 결혼한 후 겪었던 시집살이의 어려움,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부닥쳐 있는지를 구구절절 늘어놓으며 동정심에 호소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뱃속의 아이까지 들먹이며 제 마음을 돌리려 했죠. 어머님, 뱃속의 손주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외할머니 장례식 때는 콧배기도 안 비치고 시어머니인 저에게는 온갖 망언을 서슴지 않던 것들이 이제 와서 뱃속의 아이를 방패 삼아 마지막 발악을 하는 꼴이라니. 정말이지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어요. 저는 그 어떤 문자나 전화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변호사에게 연락해 어젯밤 있었던 일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앞으로 아들 내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죠.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셔이 듣고는 아들 내외가 아마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도 덧붙였어요. 엄마의 유언장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아들 내외가 외할머니의 장례식에 불참하고 평소에도 폐륜적인 행동을 일삼았다는 명백한 증거들. 통화 녹취, 문자 메시지,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제가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재판 과정에서 그들의 파렴치한 민낯만 더욱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죠. 변호사의 말을 듣고 나니 한결 마음이 놓였습니다. 며칠 후 아니나 다를까 아들 내외는 정말로 저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소장에는 자신들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유산조차 받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부모의 자녀 부양 의무 위반이자 재산권 침해라는 궤변들이 가득 적혀 있었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차분하게 소송에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친척들에게도 알렸어요. 처음에는 제게 너무 매정하고 독하다며 비난하던 몇몇 친척들도 아들 내외가 보낸 소장의 내용과 그동안 그들이 제게 저질렀던 온갖 만행들을 알게 된 후에는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제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평소 저와 엄마를 살뜰히 챙겨주셨던 큰외삼촌께서는 아들 녀석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너가 그러고도 인간이냐? 당장 너희 어머니께 무릎 꿇고 사죄하지 못할까? 라며 크게 호통을 치셨다고 하더군요. 아들 내외는 순식간에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법정 다툼은 생각보다 싱겁게 끝이 났습니다.
첫 변론 기일에 출석한 아들 내외는 판사 앞에서 눈물까지 흘리며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저희 측 변호사가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서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했죠. 판사는 아들 내외의 주장이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악의적인 행위라며 그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했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법정을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고. 패소 판결을 받은 아들 내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뒷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일말의 동정심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뿌린 씨앗을 그들이 거둔 것뿐이니까요.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후 저는 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산소를 다시 찾아가 이 모든 결과를 소상히 아뢰었죠. 엄마,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엄마가 남겨주신 소중한 유산, 제가 끝까지 잘 지켜냈어요. 그리고 저 못된 것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벌을 톡톡히 받았답니다. 이제 하늘에서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쉬세요, 엄마. 봉긋한 엄마의 무덤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어요. 마치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제게 잘했다고,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법정 다툼까지 말끔하게 마무리되자 제 마음은 더없이 평온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저를 괴롭히던 악몽에서 깨어나 맑고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 기분이었죠. 저는 가장 먼저 변호사와 상의하여 엄마의 유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평생 피땀 흘려 모으신 그 돈을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가장 먼저 엄마께서 생전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후원하시던 작은 보육원에 엄마의 이름으로 상당한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그 보육원은 부모에게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는데 엄마는 살아계실 때 명절이나 아이들 생일이면 빠지지 않고 찾아가 따뜻한 밥 한 끼와 작은 선물을 전해주시곤 했었죠. 기부금을 전달하러 간 날, 보육원 원장 수녀님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나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혜자 자매님 어머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될 거예요. 어머님께서 하늘에서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수녀님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엄마의 유산이 이렇게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음으로는 엄마가 남기신 그 땅의 일부를 매각하여 그 자금으로 엄마의 이름을 딴 작은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큰 규모는 아니지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꿈을 잃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다는 엄마의 생전 바람을 이루어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장학재단 설립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었지만 저는 조금도 지치거나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갔습니다. 정직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이사로 위촉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녔죠. 그 과정에서 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지식들을 배우며 제 자신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제게 마지막 숙제를 내주신 것 같았고 저는 그 숙제를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고 있었던 셈이에요. 물론 엄마의 유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변호사와 재무상담가의 조언을 받아 제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 자금도 충분히 확보해 두었죠. 이제 더 이상 아들 녀석에게 손 벌릴 걱정 없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제 힘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방치해 두었던 낡은 집을 수리하고 평소 배우고 싶었지만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림과 도예 수업에도 등록했어요. 젊은 시절에는 자식 키우고 살림하느라
제 자신을 돌볼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저만의 시간을 갖고 제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림을 그리고 흙을 빚을 때면 저는 모든 시름을 잊고 온전히 작업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큰 위안이자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엄마가 제게 남겨주신 것은 단순히 막대한 재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진정한 자아를 찾아 나설 수 있는 용기였던 셈이죠. 한편 아들 내외는 그 후로 어떻게 지내는지 전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로는 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해오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거나 찾아보려고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풍문으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생활하고 있으며 아들 녀석은 하던 일마저 그만두고 매일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역시 우울증에 시달리며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어쩌면 그들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었던 유산마저 물거품이 되자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초한 결과였기에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탐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를 평생토록 뼈저리게 느끼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그들의 절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을 때면 제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끼곤 했지만 저는 애써 그 감정을 외면하려 했습니다. 이미 끊어진 인연에 더 이상 미련을 두거나 마음을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제게는 저만의 새로운 삶과 엄마의 이름으로 이루어야 할 소중한 꿈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엄마의 이름으로 설립한 작은 장학재단은 이제 제법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어요. 해마다 몇 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보내오는 감사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저는 마치 엄마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듯한 따뜻함을 느끼곤 했죠. 보육원에도 꾸준히 후원을 이어가고 가끔씩 찾아가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와 재롱을 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시름이 다 잊히는 것 같았어요. 엄마가 왜 그토록 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는지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제 자신의 삶도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롭고 평화로워졌어요. 그림과 도예 실력도 제법 늘어서 가끔씩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감동을 받고 제가 빚은 그릇에 누군가가 따뜻한 밥을 담아 먹는다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르곤 했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다니거나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자유와 여유를 만끽하며 저는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 우연한 기회에 아들 내외의 근황을 다시 한번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문화센터의 그림반 강사님이 예전에 아들 녀석이 다니던 회사의 동료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강사님은 제가 아들 녀석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고는 매우 안타까운 표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강사님의 말에 따르면 아들 녀석은 그 회사에서도 적응하지 못하고 몇 달 만에 그만둔 이후로는 이렇다 할 정규직을 구하지 못하고 온갖 임시직과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나마 있던 약간의 퇴직금과 모아둔 돈도 사업이랍시고 어설프게 손을 댔다가 사기를 당해 전부 날려버렸고 지금은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어 빚독촉에 시달리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도 들려왔죠. 술에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무기력하게 보내는 날이 많고 몸과 마음이 모두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져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거의 다 끊어진 상태라고 했습니다.
한때는 그래도 번듯한 직장에 다니며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던 아들이었는데 어쩌다 저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인지.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 모든 것이 결국 아들 스스로의 그릇된 욕심과 어리석은 선택이 불러온 비극이라는 생각에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은 더욱더 기가 막혔습니다. 생활고와 남편에 대한 끝없는 실망감,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인 저로부터 그 어떤 경제적 지원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절망감에 극심한 우울증과 신경쇠약에 시달리다가 결국 몇 해 전에 아직 어린 손주를 데리고 말없이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정식으로 합의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는 서로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굴고 제 앞에서 온갖 가증스러운 연극을 펼치며 유산을 차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던 그들이었지만 결국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서로의 이기심 앞에서는 그들의 관계도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리고 저를 협박하는 마지막 수단으로까지 이용하려 했던 뱃속의 손주는 이제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되어 엄마의 친정에서 길러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 어린 것이 부모의 잘못으로 인해 겪어야 할 마음의 상처와 혼란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선뜻 그 아이에게 다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것은 또 다른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밤늦도록 잠 못 이루고 뒤척일 때면 창가에 앉아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곤 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사진을 꺼내보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엄마에게 말을 건네죠. 엄마,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엄마가 하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면 지금 내 모습 보면서 많이 좇아주고 계실까? 혹시 내가 너무 매정하고 독하게 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주 가끔 들지만 그래도 난 후회하지 않아. 엄마가 내게 남겨주신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니까. 사진 속 엄마는 여전히 변함없이 온화하고 자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저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마치 그럼 내 딸아, 너는 언제나 내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지금도 변함없이 내 가장 큰 기쁨이자 위안이란다. 너가 스스로의 힘으로 일궈낸 그 모든 평화와 행복을 마음껏 누리렴. 그리고 너가 옳다고 믿는 그 길을 천천히 하지만 당당하게 걸어가거라. 엄마는 늘 내 곁에서 너를 응원하고 지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요. 그럴 때면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잔잔하지만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이나 아픔, 혹은 분노의 감정이 아닌 깊은 감사와 따뜻한 위로,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요하고 충만한 행복감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엄마가 제게 남기신 것은 단순히 돈이나 땅 같은 물질적인 유산 그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의 진정한 의미와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경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와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몸소 깨닫게 해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교훈이자 마지막 가르침이었어요. 비록 그 험난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저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천륜을 끊어내는 가슴 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고 세상의 온갖 모진 풍파와 인간의 가장 추악하고 이기적인 욕망의 민낯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지만 저는 그 모든 시련과 고통을 통해 역설적으로 더욱더 강인하고 지혜로운 존재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엄마께서 그토록 간절히 바라시던 대로 하루하루를 소중하고 의미 있게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죠.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엄마께서 제게 진정으로 물려주고자 하셨던 가장 위대한 유산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따라 창밖으로 쏟아지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맑고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창문을 활짝 열고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저는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 계실 엄마를 향해 제 마음을 담아 가장 환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엄마,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말로도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많이요.